60대 후반의 박미경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을 운영했고 외동딸 수지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경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남편이 은퇴 후 젊은 여성과 바람이 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방적으로 별거를 선언했고 미경 씨는 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미경 씨의 삶은 텅 빈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갱년기가 지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세련된 외모와 활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일상이 주는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마지못해 성당에 나가거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겼습니다. 미경 씨에게 주말은 지겨운 고문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화장만 살짝 해도 지나가던 남자들이 말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 눈이 뻑뻑해서 유튜브도 오래 못 보겠고 누구한테 만나자고 연락하자니 돈 쓰는 게 아깝고 진짜 지겨워 미치겠네. 이처럼 극심한 황혼의 외로움은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외로움은 마치 땅이 갈라지듯 미경 씨의 마음속에 큰 틈을 만들었고 누군가가 그 틈을 메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였는지, 얼마나 사랑받던 아내였는지를 떠올리려 애썼지만 현재의 고립된 현실 앞에서 그 모든 기억은 희미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인 정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아, 요즘 주말에 뭐해? 남편하고 별거하고 나서는 딱히 일 없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나랑 같이 모임에 한번 나가 보지 않을래? 미경 씨는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모임 됐어. 나 종교 같은 거 싫어하는 건 너도 잘 알잖아. 남편 때문에 마지못해 다녔던 종교에 대한 반감도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사실 무료함이라는 가장 큰 적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미경 씨의 주저함을 눈치채고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종교 모임이 아니야. 요즘 유행하는 인생 성장위원이라는 자기계발 모임인데 사람들이 너무 좋고 에너지가 넘쳐. 그리고 우리 교수님 진짜 잘생겼어. 이번 주 일요일 10시야. 와서 사람들도 좀 사귀고 우리 조승우 교수님도 한번 봐봐. 교수라는 직함과 잘생겼다는 설명은 미경 씨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살인적인 무료함에 시달리던 미경 씨에게 교수라는 직함은 지적이면서도 믿음직한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슨 종교나 다단계 같은 모임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었지만 잘생긴 교수라는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성에게 관심받고 싶다는 오랜 갈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경 씨는 일요일 오전 10시 정아가 보내준 주소의 상가 건물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결국 여기를 왔어. 자조적인 생각과 함께 건물 2층으로 올라가니 안쪽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마치 찬송가 같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간이 의자에 앉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든 중년 남자를 열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직감적으로 그가 조승우 교수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외모는 정아의 설명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뭐야, 잘생긴 교수인지 먼지가 있다더니. 머리 벗겨진 아저씨잖아.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하고 은은한 미소가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생긴 교수요? 어머나 깜짝이야. 미경 씨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머리에 왁스를 반듯하게 발라 올린 훤칠하고 깔끔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미경 씨보다 대여섯 살은 어려 보였고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 다만 방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여기 안에 잘생긴 교수가 있다고 들으신 겁니까? 미경 씨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제 친구 정아가 꼬드기면서 생뚱맞게 교수님이 있다고. 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경험도 적지 않은 그녀였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잘생긴 남자 앞에서는 부끄럼 많은 소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자는 자기 턱을 품위 있게 매만지더니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잘생긴 교수라니.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그럼 어디 직접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미경 씨가 주저하자 그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미경 씨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미경 씨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모르죠. 이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을지도. 미경 씨는 멍하니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홀린 듯 모임 장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안에 들어가자마자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남자의 한마디에 연단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의 이목이 미경 씨와 그 남자에게로 쏠렸습니다. 미경 씨는 당황했지만 그때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셨다. 교수님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의 열렬한 반응에 미경 씨는 그제야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조승우 교수이며 정아가 말하던 잘생긴 교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연단으로 걸음을 옮기자 모임에 먼저 와 있던 대부분의 여성 신도들은 미경 씨를 부러워 죽겠다는 눈치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기던 교수가 여전히 미경 씨의 손을 연인처럼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가볼까요? 조 교수의 인도에 따라 미경 씨는 사람들의 질투 어린 시선을 받으며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 이끌려 받은 관심과 부러움, 그리고 머리 위를 뜨겁게 비추는 조명까지 그 모든 것이 융합된 순간 미경 씨는 인생의 새로운 장에 눈을 뜬 듯한 강렬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자매를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미경 씨는 자신이 조승우 교수에게 특별한 존재로 각인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은 잠시나마 달콤하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친구 정아가 다가와 미경 씨에게 조승우 교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성함은 조승우야. 이곳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목자시지. 정아가 데려온 곳은 단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인생 성장의원 줄여서 인성원은 평일에는 조승우 교수가 새롭게 설립한 신흥 자기개발 및 정신수양 모임이었습니다. 정아는 조 교수가 교주라는 말을 싫어하고 실제로 항공 분야의 교수직을 역임했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은 미경 씨에게 조 교수를 더욱 지적이고 신뢰할 만한 인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조승우 교수는 실제로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능력, 즉 고도의 심리 조작 기술이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경 씨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남편분과 별거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남편분께서는 눈이 삐었나 봅니다. 저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분을 외롭게 혼자 두지 않을 테니까요. 이러한 노골적이면서도 진정성 있게 포장된 칭찬은 미경 씨의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오랜 외로움으로 인해 상처 입은 그녀의 자존감을 정확히 건드린 것입니다. 다른 신도들은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듣는다며 미경 씨에게 질투 섞인 관심을 보였고 이는 미경 씨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조 교수는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를 처음 하는 사람답지 않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미경 씨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연락의 시작은 정아를 통한 신도 모임 안내부터였습니다. 미경아, 다음 주에 우리 정기 모임 있는데 올 거지? 서울숲 공원에서 다들 모여서 기타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을 거야. 너도 꼭 와. 미경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신흥 모임에 대한 꺼림칙함 때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아는 결정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교수님이 너 꼭 데려오라고 하셨어.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은근히 너 찾으신다면서 사람들이 질투하더라. 나를 찾는다고? 미경 씨에게 잘생긴 이성의 관심은 실로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조 교수가 자신에게 보였던 눈빛과 다정한 말투는 마치 달콤한 덕과 같았습니다. 한번 걸려든 이상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덫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놓고 주책이다라고 비난했지만 이미 싹튼 호기심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경 씨는 주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아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조 교수를 향해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울숲 공원에 도착한 미경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동감 넘치는 풍경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모임 장소에서 조 교수는 또다시 미경 씨를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자, 다들 너무 부담 주지 맙시다. 미경 씨는 아직 우리 모임이 낯설 테니까요. 조 교수는 미경 씨를 사람들 사이에서 떼어놓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이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경 씨는 조 교수의 온화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에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인성원의 정체에 대해 묻자 조 교수는 깊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인성원은 기존의 낡은 사고방식과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느님의 온전한 빛, 즉 인생 성장의 힘을 통해 영혼의 정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조 교수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신비로운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미경 씨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도 그 인생 성장의 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미경 씨는 이미 그 빛을 품고 계세요. 제가 그 빛을 더욱 밝게 키워드리겠습니다. 조 교수는 미경 씨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강렬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 눈빛의 압도감을 느끼며 마치 종교적인 고백처럼 아멘을 뱉었습니다. 이 순간 미경 씨는 단순히 조승우라는 개인에게 빠져든 것을 넘어 그가 주창하는 인성원의 논리에도 설득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 씨는 모임에 더욱 열성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조 교수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고 그를 향한 마음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 맹목적인 신앙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딸 경찰인 수지는 엄마의 변화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엄마, 요즘 그 모임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거기가 좀 이상하던데. 제대로 된 사이트도 하나 안 나오고. 수지는 인성원이 사이비 종교나 사기 집단일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이미 조 교수의 매력에 매료된 미경 씨의 귀에 딸의 염려는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 수진이 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생각해봐. 과거에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 사람들이 아직 인성원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볼 뿐이야.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 수진아,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미경 씨는 단호하게 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조 교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교수님,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생 성장의 힘을 느끼기 위해서 매일 명상도 하고 있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미경 자매는 누구보다도 인생 성장의 힘에 가까이 다가가고 계세요. 제가 보장합니다. 조 교수는 온화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손을 지그시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미경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과 자신이 얼마나 깊은 늪에 빠져들고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조승우 교수의 특별 관리는 모임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을에 미경 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 인사 정도였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개인적인 만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조 교수는 미경 씨의 외로움과 경제적 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포획의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 조 교수는 미경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경 자매,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요. 예상치 못한 단둘만의 만남 제안에 미경 씨는 당황했지만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요? 저야 좋지만 갑자기 왜요? 그동안 열심히 인생 성장 공부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 열정에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조 교수는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거절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은은한 조명 아래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근사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미경 씨는 마치 20대 때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 음식이 괜찮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곳이에요. 네, 정말 맛있어요. 사실 이런 곳에 오는 건 결혼하기 전 이후로는 처음이라서요. 모두 교수님 덕분이에요. 미경 씨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조 교수는 잔을 기울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시면 되죠. 저와 함께. 그의 말에 미경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미경 씨는 조승우 교수를 향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그와의 관계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달콤한 분위기는 계산할 시간이 되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조 교수가 계산을 하려던 순간 그는 마치 연기라도 하듯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주머니를 툭툭 쳤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카드를 차에 두고 온 것 같네요. 깜빡했지 뭡니까? 그는 자신의 이마를 툭 치며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런 그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라는 아주 작은 의심이 싹트려는 찰나 그녀는 곧바로 그 의심을 덮어버렸습니다. 승우 씨가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닐 거야. 능력 있는 교수가 설마 돈 때문에 나한테 이러겠어? 무엇보다 조 교수가 민망해지는 것은 미경 씨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른 자신의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교수님. 오늘은 제가 낼게요. 저번에 신세진 것도 있고 하니까요. 미경 씨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조 교수에게 음식을 사주고 싶었고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은근한 만족감까지 느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제가 대접하려고 했던 건데. 미경 씨께 폐를 끼쳐서 어쩌죠? 괜찮다니까요. 다음에 사주시면 되죠. 미경 씨는 그렇게 말하며 10만 원 남짓의 금액을 결제했습니다. 조 교수는 그녀에게 정말 고마워요. 제가 꼭 이 은혜 갚겠습니다라며 거듭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이죠. 나레이터 유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계속 이어갈게요. 미경 씨의 마음속에 조그마한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던 어느 날 조승우 교수는 그녀에게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미경 자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우리 번화가에서 데이트할까요? 좋아요, 교수님. 오랜만에 바깥 구경도 하고 좋죠. 두 사람은 번화가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던 중 조 교수가 미경 씨에게 은근슬쩍 백화점에 들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잠깐 백화점에 들렀다 갈까요? 미경 씨는 그냥 구경이라도 하려나 보다 하고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조 교수는 남성복 매장에 갈 줄 알았던 예상과 달리 뜻밖에도 여성복 코너부터 들렀습니다. 그러고는 미경 씨에게 이것저것 옷을 입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미경 자매는 이런 밝은 색이 잘 어울려요.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저는 괜찮아요, 교수님. 아직 옷 살 생각이 없어서요. 누가 사래요? 제가 사줄 생각입니다. 조 교수는 호기롭게 말했지만 미경 씨는 그의 말을 듣고도 왠지 모를 마음의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둘러보는 곳은 시즌 2월 상품이 잔뜩 쌓인 세일 코너였습니다. 조 교수는 50% 세일 택이 붙어 있는 옷을 자랑스럽게 가져다 대며 이게 제일 잘 어울리네요. 미경 자매를 위해서 만들어진 옷 같은 거류라고 칭찬했습니다. 미경 씨는 이미 그 옷을 고르기 전에 조 교수가 10%나 20% 세일하는 옷들은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본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 식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애초에 승우 씨는 영리 활동을 하는 분이 아니라 종교인이잖아. 그런 분께 물질적인 걸 바라면 안 되지. 마음을 다잡은 미경 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교수님이 좋다면 저도 좋아요. 그럼 이걸로 하죠. 그렇게 9만 원 남짓의 세일 옷을 조 교수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미경 씨는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뜻하지도 않게 옷 선물을 받을 줄이야. 정말 고마워요, 교수님. 조 교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요. 자, 그럼 이제 남자 옷을 보러 가볼까요? 미경 씨가 무어라 반응하기도 전에 조 교수는 걸음을 재촉해 움직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남성복 명품 코너였습니다. 이곳은 미경 씨가 옷을 샀던 세일 코너와 달리 한눈에 봐도 가격대가 매우 비쌌습니다. 조 교수는 전에도 이곳에 자주 왔던 듯 직원이 그를 먼저 알아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주 뵙니 반갑습니다. 머릿속에 의문이 해소되기도 전에 조 교수는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은 저번에 샀던 거랑 비슷하고. 그래, 이번엔 이 구두가 좋겠네. 이거 맞춤 수선 가능하죠? 물론입니다. 안목이 훌륭하시네요, 교수님. 지난번에 해드렸던 것처럼 맞춤으로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는 직원이 명품 구두를 건네받아 계산을 위해 카운터로 향하자 미경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말에 미경 씨는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저요? 그러자 직원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같이 오신 여자분께서 하시는 저는 교수님의 비서나 배우자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미경 씨는 얼른 고개를 돌려 조 교수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어디로 간 거지? 당황하던 미경 씨에게 직원이 재차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결제는 교수님께 직접 받아야 하는 걸까요? 재고가 하나뿐이라 오래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고민하던 미경 씨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이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일시불로 해드릴까요? 150만 원이요? 무슨 구두 하나 가격이. 6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깜짝 놀란 미경 씨는 얼른 할부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결제가 끝나자 조승우 교수는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아참, 미안합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아참, 그나저나 결제를 깜빡했네요. 조 교수는 결제를 하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그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께서 먼저 결제하셨습니다. 내가 좋아서 했나? 미경 씨는 직원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조 교수는 그런 미경 씨에게 정말 고맙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미경 자매. 제 거를 또 선물해 준 겁니까? 그럴 것까지 없는데. 그게 어쨌든 교수님께서 제 옷을 사주시기도 했고 하니까요. 미경 씨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정신 나간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고작 10만 원도 안 되는 50% 세일 상품을 선물 받고 조 교수는 150만 원짜리 명품 구두를 6개월 할부로 사준 셈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150만 원짜리 명품 구두를 6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나서야 조승우 교수와 함께 백화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경 씨는 조 교수가 운전하는 보조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수님이 나를 이용하는 걸까?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근래 조 교수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했고 오늘 명품 구두 대납 사건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미경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내리시죠. 조 교수가 미경 씨의 집 앞에서 차를 멈추고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내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조 교수가 성큼성큼 다가와 순식간에 미경 씨의 허리에 팔을 휘감았습니다. 이대로 보내기에는 아쉬워서 말입니다. 네. 아니 교수님. 미경 씨가 뭐라고 말을 더하기도 전에 조 교수는 거칠게 그녀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얼떨떨해진 미경 씨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더니 자기를 보며 씩 웃는 조 교수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또 봅시다. 조 교수는 차를 몰고 금세 떠나버렸고 미경 씨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미경 씨는 자신의 입술을 매만져 보았습니다. 이건 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입맞춤 자체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방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든지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는 법인데. 승우 씨가 멋대로 저지른 입맞춤의 느낌은 마치 교통사고 같았어. 나는 하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어난 사고. 미경 씨는 승우의 키스가 무언가를 덮으려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미경 씨가 오늘 자기 명품 구두를 사준 것을 어떻게든 다른 충격으로 잊게 만들고 싶은 것처럼 이 사람은 나를 이용했다는 냉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승우 교수의 명품 구두 대납 이후에도 그의 착취 패턴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골프웨어, 내일은 고급 시계, 모레는 인성원의 새로운 발전 기금 명목의 현금. 조 교수는 노골적으로 자기 돈을 쓰지 않았고 미경 씨는 자신이 돈을 갈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말했다가 조 교수로부터 미움을 받고 관계가 망가질까 두려워 묵묵히 계속 대신 결제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돈을 써주지 않으면 나를 떠날까봐. 이 외로움과 의존적인 심리가 그녀를 늪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조 교수를 위해 대신 결제한 카드값이 3천만 원을 넘었을 때 딸 수진이 경악하며 미경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지난 몇 달 사이에 카드값이 3천만 원이 나왔어. 평소에는 100만 원도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다 뭐야? 미경 씨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괜한 돈을 썼겠니? 다 쓸 데가 있어서 쓴 거지. 그 사기꾼 교주한테 쓴 거 아니야? 딸의 질책에 미경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그딴 죽늙은이가 뭐가 좋다고 난리야. 아직도 모르겠어. 그 인간은 지금 엄마를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서울청 선배한테 들어보니까 벌써 몇 번 사기 혐의로 조사도 받은 적도 있다고 하더만. 말 조심하라니까. 그만 나가. 미경 씨는 화를 냈지만 수진의 말은 그녀의 가슴 속에 강력한 의문을 심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천만 원을 쓸 때까지 조승우는 노골적으로 자기 돈을 쓰지 않았잖아. 결국 미경 씨는 조 교수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사달라는 것을 사주지 않는 방식으로요. 만약 조 교수가 정말로 미경 씨를 아낀다면, 그 방식이 신도로서건 여자로서건 아낀다면 미경 씨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은 조 교수와 미경 씨, 그리고 다른 여성 신도 2명을 더해 총 4명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잘 먹었네. 조 교수가 밥을 먹고는 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계산대로 향하던 조 교수는 슬쩍 바로 등 뒤에 있는 미경 씨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미경 씨는 그 말의 함의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테니 그 사이 계산을 끝내 놓으라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그저 가만히 눈을 뜨고 조 교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조 교수는 미경 씨를 슬쩍 살피고는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까요? 손님, 아직 계산을 안 하셨는데요. 계산원의 말에 조 교수의 한쪽 눈썹이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아직이요? 아니, 그렇다면. 조 교수가 미경 씨를 향해 시선을 보내봤지만 미경 씨는 그런 조 교수의 시선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조 교수는 칫하고 혀를 차더니 마침내 자기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미경 씨는 이 남자가 정말로 나를 봉으로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카드는 넣어두세요. 제가 결제할게요. 곁에 있던 다른 여자 신도 2명이 너도 나도 대신 계산하고 싶다며 나선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조 교수를 위해 계산하고 싶다며 아웅다웅하는 여자들을 보며 미경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야, 이 꼬라지는. 조 교수는 그런 여자들의 다툼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카페를 가도 다른 여자들은 경쟁적으로 조 교수를 위해 계산하고 싶다고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조 교수가 미경 씨에게 슬쩍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경 자매는 인생 성장에 대한 믿음을 잃은 모양입니다. 내가 자기 밥값이랑 커피값 내주지 않았다고 믿음을 잃었다고 말하는 건가? 조 교수의 옹졸하고 얄팍한 태도에 미경 씨는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자신처럼 조 교수만을 열렬한 광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다른 여자들의 꼴도 무척이나 거슬렸습니다. 결국 미경 씨는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미경 씨는 그래도 조 교수가 자신을 붙잡아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몰라도 미경 씨와 조 교수는 그래도 입맞춤까지 나누었던 사이, 남들보다는 조금 더 각별한 사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조 교수는 그런 미경 씨를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당황한 미경 씨가 재차 입을 열었습니다. 간다니까요. 미경 씨의 말에 조 교수가 피식 웃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네. 가세요. 그럼. 아무도 안 막습니다. 마치 이미 단물 다 빨아먹은 인간을 보듯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 미경 씨는 그런 조 교수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와중에도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휘청일 정도였죠. 집에 도착해 곧바로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숨죽여 흐느끼던 소리는 곧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처절하게 변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뭐였을까? 그저 돈 많은 바보. 아니면 호구. 조 교수의 달콤한 말과 거짓 행동에 속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멍청한 년. 수진이 말을 들었어야지. 그딴 인간이 뭐가 좋다고. 미경 씨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조 교수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던 그 경멸에 찬 눈빛. 마치 배부른 맹수처럼 탐욕스럽고 비열한 눈빛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면 내가 울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겠지? 사람 잘못 봤어. 그 자식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사기꾼 놈 반드시 내 손으로 죗값을 치르게 할 거라고. 미경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더 이상 슬픔은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조승우 교수의 냉정한 태도에 버려진 미경 씨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 휩쓸렸던 감정을 정리하고 이제는 냉철한 이성으로 복수를 준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미경 씨를 인성원에 끌어들인 친구 정아였습니다. 정아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미경 씨는 다음 정기 집회 시간에 맞춰 모임 장소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는 정아를 붙잡았습니다. 정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오늘 집회 안 왔길래 무슨 일 있는 줄 알았더니. 하지만 미경 씨는 그런 정아의 가식적인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인성원이니 뭐니 조승우 저 인간이 사기꾼 교주라는 거. 너 다 알고 있었잖아. 미경 씨의 말에 정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해야 나도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뭐라고? 먹고 살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정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자녀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인성원에서는 사람을 데려오면 커미션을 주는데 그것이 꽤 짭짤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그 사기꾼한테 팔아넘긴 거야? 너 정말 친구 맞아? 미경 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동안 정아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조승우 교수의 인맥 착취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미안해, 미경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도 알잖아.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는 거. 정아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미경 씨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니? 미경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경 씨가 정아를 뒤로하고 홀로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조승우 교수가 신도들에게 둘러싸여 교회 밖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2명의 여자가 조 교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기꾼 조승우! 조승우가 저기 있다! 이 사기꾼아! 내 차는 어쨌어? 당신 내 차 팔아먹었지? 당장 내놓으라고! 2 여자는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악을 쓰며 조 교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조 교수는 당황한 듯 그들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들이 갑자기 무슨 짓이야? 사탄이 씌었나? 당장 이 여자들 안 떼어놓고. 주변 신도들이 달려와 2 여자를 강제로 떼어놓는 모습을 보며 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 여자들도 나처럼 그 사기꾼한테 당한 거야. 미경 씨는 조 교수에게 쫓겨난 2 여성에게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다급한 외침에 두 여자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세 사람은 서로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게 아니에요. 저 망할 인간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미경 씨의 단호한 말에 두 여성, 즉 다른 피해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셋은 한자리에 모여 자신이 당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 성장을 통해 사업이 번창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사람한테 투자했는데 결국 모두 잃었죠. 저한테는 죽은 남편을 인생 성장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나중에는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더라고요. 미경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승우 교수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 여자는 힘을 합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 교수에게 송금했던 내역, 그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찾아냈습니다. 이때 경찰인 딸 수진이 엄마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엄마,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수진은 엄마가 사기당한 현실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엄마가 복수를 위해 나서는 모습의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수진은 경찰답게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셋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조 교수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왔기 때문에 그의 사기 행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언이 필요해요. 이왕이면 내부자 증언이 좋을 텐데 그래야 경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수진의 말은 미경 씨에게 다시 정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무리 배신감이 크더라도 지금은 복수가 먼저였습니다. 미경 씨는 정화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야, 내가 너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조승우를 잡아야 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줘. 미경 씨는 냉정하게 정화에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정화 역시 조승우 교수의 몰락을 원하고 있었기에 미경 씨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미경 씨는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내부자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딸 수진의 조언대로 복수의 성공을 위해 친구 정화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 만남은 과거에 친밀했던 친구끼리의 대화가 아닌 피해자와 공범자 간의 냉철한 협상이었습니다. 정화는 미경 씨의 연락을 받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조승우 교수가 최근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해 부유한 피해자들을 착취한 조 교수가 이제는 자신마저 낡은 헌신짝 취급하며 버리려 한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미경 씨는 정화를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아야, 내가 나한테 했던 짓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너는 선택해야 해. 조승우의 꼬리를 잡고 함께 몰락할 건지 아니면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내 죄를 조금이라도 덜 건지. 정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을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왔을 뿐이야. 돈을 갈취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 거짓말 마. 미경 씨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그에게 돈을 가져다 바친 봉이 누군지 알고 있었잖아. 그 사람이 널 믿고 널 통해 날 움직인 거야. 내가 지금이라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경찰은 너 역시 주범과 다름없는 사기 공범으로 볼 거야. 경찰인 딸 수진에게 들은 법정 용어는 정화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미경 씨의 압박과 함께 조승우 교수에 대한 정화의 배신감 역시
폭발했습니다. 정아는 미경 씨에게 조승우 교수가 사실은 자신을 가장 비열하게 이용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아, 나도 처음엔 교수님이 나를 신뢰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술을 마시고 그러더라. 내가 아니면 저런 멍청한 사모님들이 우리한테 오겠냐고. 나는 그저 그 사람의 가장 더러운 하수인이었을 뿐이야. 정아는 자신이 친구를 팔아넘겼다는 죄책감뿐만 아니라 그토록 믿었던 조 교수에게도 비천한 도구로 취급당했다는 모멸감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미경 씨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몇 가지는 내가 몰래 빼돌렸어. 혹시라도 나한테 협박할까봐 대비해둔 거야.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정아가 넘겨준 USB 안에는 미경 씨와 다른 피해자들이 조승우 교수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재정자매 리스트라고 이름 붙여진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파일 내용 안에는 미경 씨를 포함해 총 12명의 여성 신도 이름, 직업, 남편의 수입, 그리고 조 교수에게 갈취당한 구체적인 액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경 씨의 피해액 3천만 원, 총 피해액 파일에 기록된 피해액만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착취 방식 인성 성장에 필요한 영적 후원, 교수 개인의 해외 세미나 비용, 대납, 긴급 자금 대출 등 명목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조승우 교수와 정아를 포함한 핵심 측근과의 비공개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이 파일에는 조승우 교수가 신도들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기 계획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 자매? 어휴, 그 여자 돈 참 많아. 어제는 자기 돈으로 명품 구두까지 사주더라. 그 여자의 외로움이 곧 우리의 수입원이야. 외로워 죽겠다는 저 아줌마들한테 키스 몇 번 해주고 달콤한 말 몇 마디 던져주면 알아서 지갑 열어. 하하. 녹취 파일에서 조 교수의 목소리를 들은 미경 씨는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이 곧 수입원이라는 조롱을 당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치욕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최종 전략 수립. 미경 씨는 확보한 증거들을 곧바로 딸 수진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수진은 증거들을 검토한 후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완벽한 물증이에요. 이건 단순한 금전 사기가 아니라 종교적 색채를 띤 조직적인 갈취 행위로 봐야 해요. 담당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하고 구속 수사를 요청할 거예요. 미경 씨와 피해자들은 조승우 교수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 외에 신도들 앞에서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내고 싶었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교수님으로 남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초년 경찰로 배운 경험을 활용해 최종 작전을 세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체포예요. 조승우 교수가 가장 많은 신도들 앞에서 가장 위대해 보이는 순간에 그의 가면을 벗겨야 해요. 다음 주 일요일 인성원의 가장 큰 정기 집회날을 D-Day로 잡겠어요. 미경 씨와 피해자들은 수진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떨거나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갈망하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조승우 교수의 몰락을 위한 최후의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다음 주 일요일 조승우 교수의 화려한 연설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조승우 교수의 체포를 위한 D-Day, 인생성장의원의 정기 집회 날이 밝았습니다. 미경 씨는 아침 일찍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들을 만났습니다. 딸 수지는 경찰 선배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체포 작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와 타이밍을 조율했습니다.
정아는 중요한 내부 증언자로서 경찰차 안에서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미경 씨와 다른 피해자들, 그리고 형사 몇 명은 신도로 위장하여 상가 건물 2층 집회 장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교회 안은 여느 때처럼 신도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조승우 교수가 우렁찬 박수 소리와 함께 연단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훤칠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룬 인성의 성장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느님의 온전한 빛, 인성은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길입니다. 인성을 믿고 따르면 이 세상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 교수는 신도들을 현혹하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저 사기꾼 자식, 저 뻔뻔한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어. 미경 씨의 눈에 낯선 젊은 여성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과거의 미경 씨처럼 들뜬 얼굴로 조 교수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조 교수는 그 여자를 가리키며 열렬한 환호를 유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성성장위원회 새로운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줍시다. 미경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될 뻔했던 혹은 이미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을 보며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미경 씨는 미리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조 교수가 가장 절정에 달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조 교수가 우리는 곧 이 세상 모든 악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양팔을 번쩍 든 바로 그 순간 교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정복을 입은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신성한 전당에 왜 경찰들이 왔어? 조 교수는 당황한 듯 외쳤고 신도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담당 형사는 침착하게 연단으로 올라가 조 교수의 두 손에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조승우 씨, 당신을 상습 사기, 횡령, 그리고 다수의 여성 신도에 대한 성적 편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은 조 교수의 카리스마 넘치던 얼굴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진실을 설파하는 성직자란 말입니다. 조 교수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지만 형사들은 그를 단단히 붙잡고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도들은 경악하며 혼란 속에서 교수님, 이게 무슨 일이야? 를 외쳤습니다. 난동을 부리며 끌려 나오던 조 교수의 눈이 집회장 구석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미경 씨와 마주쳤습니다. 미경 씨는 그를 차갑게 노려보았고 조 교수는 미경 씨를 알아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네가 이런 거지? 네가 감히 나를 경찰에 신고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그의 입에서 나온 추악하고 노골적인 협박에 미경 씨는 간담이 서늘해졌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조 교수의 이글대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끝까지 추하네. 조승우. 뭐라고?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조 교수가 발악했지만 양옆에서 단단히 붙들고 있는 형사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긴. 추하다고 했지. 남자가 돼서 정직하게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외로운 여자들 등쳐먹는 짓거리나 하고. 어휴. 미경 씨는 혀를 찼습니다. 이때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아가 경찰차에서 내려 집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조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조승우, 내 죄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내 모든 범죄를 증언했어. 이제라도 벌 받아. 공범이었던 정아마저 배신하고 증언했다는 사실에 조 교수의 얼굴은
완전히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분노에 휩싸여 미경 씨와 정아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경찰차에 태워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조 교수가 끌려나가자 집회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몇 신도들은 충격으로 울부짖었고 몇몇은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정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나누고 자신들처럼 이용당한 신도들에게 조 교수의 사기 행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은 교수도 성직자도 아닙니다. 그저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이었어요. 여러분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 사건은 곧 지역사회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외로움을 파고든 신종 사이비 사기극이라는 타이틀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경 씨와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언론 인터뷰에 응했고 조승우 교수의 비열한 실체를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미경 씨는 집으로 돌아와 딸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내 말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어리석었어.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용기 있는 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 절대 못 잡았어요. 미경 씨는 복수를 완수했습니다. 그녀는 조승우 교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위신과 명예를 그의 신도들 앞에서 산산조각 냈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난날의 외로움과 치욕을 씻고 새롭게 자신의 삶을 정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조승우 교수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미경 씨와 정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명확한 증언 그리고 수진이 정리한 증거 자료들 덕분에 조 교수의 온갖 추악한 범죄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영적 후원이라는 명목하에 외로운 중년 여성들의 재산을 조직적으로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조승우 교수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차가운 교도소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낡은 세상의 법에 의해 철저히 응징당한 것입니다. 미경 씨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과 함께 피해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그 금액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쟁취한 것은 돈이 아닌 훼손되었던 자존심과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미경 씨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홀로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22년간의 결혼 생활이 붕괴되고 곧바로 사기꾼에게 당했던 그 모든 일은 마치 한여름 밤의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에 홀렸던 걸까? 수진이의 경고를 왜 무시했던 걸까? 씁쓸한 미소를 짓던 미경 씨는 이내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남편과 별거 후 그녀는 마치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극심한 공허함에 시달렸고 그 외로움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인생성장의원과 조승우 교수였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야. 미경 씨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고 종교에 의지하고 잘생긴 이성의 관심에 의존하며 자신의 텅 빈 삶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외로움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사라지는 거였어. 그녀는 더 이상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외부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미경 씨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친구 정아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정아 역시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겪었기에 미경 씨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딸 수지는 엄마의 변화에 가장 기뻐했습니다. 수지는 미경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엄마만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엄마는 외롭지 않아요. 내가 있잖아요. 하지만 미경 씨는 수진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하지만 이제는 너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 박미경이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오롯이 바로 살 거야. 미경 씨는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난생 처음 그림 그리기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위한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별거는 이혼 소송으로 이어질 예정이었고 미경 씨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재테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임이나 종교가 아닌 순수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동년배 여성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아픈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위로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밝은 햇살이 카페 창문 너머로 미경 씨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가 시작되었지만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타인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외로움을 스스로 직면하여 극복하는 것. 진정한 성장은 외부의 교수가 아닌 자기 안의 힘에서 비롯된다. 미경 씨는 컵에 남은 마지막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뜨겁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도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미경 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